네,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행정의 이론의 발달 과정 중 인간관계론과 체제 이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론에서는 호손 실험과 인간 자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고요. 체제 이론에서는 계제가 구바의 역할 인성 상호작용 모형과 사회 과정 모형 그리고 카우프만의 체제 접근 모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전적 이론에 이어서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은 1930년에서 1950년대에 발달한 이론으로서 경제 대공황 시기에 고전 이론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관계론의 기본 입장은 사회 심리적 요인이 생산성에 향상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메이어와 라슬리 버거가 호손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연구의 목적은 인간적 요인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실험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나다라가 돼야 되는데 조금 잘못됐네요. 먼저 조명 실험, 그 다음 전화 개성기 조립 실험, 면접 프로그램, 건반 배선 조립, 관찰 실험 이렇게 4가지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 실험은 조명의 강도와 종업원의 생산 능률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생산량은 조도, 즉 외적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전화 개성기 조립 실험에서는 2명의 여공을 선정한 후 그 2명의 여공에게 원하는 여공 4명을 선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정기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그 뒤에 작업의 물리적 조건을 변화시켜 보았습니다. 물리적 조건이라 함은 휴식 시간이나 간식, 봉급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물리적 조건보다는 심리적 만족감, 소속감, 인정, 사기, 또 특실에서 일하고 있던 자부심, 그다음에 비감독에 의한 자율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인간 사회적 측면이 더욱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면접 프로그램은 근로의욕이 인간적인 요인, 즉 개인적인 감정, 사회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고 면접을 통해서 소통 창구가 생김으로써 작업 환경과 작업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 건반 배선 조립 관찰 실험에서는 14명의 종업원을 선발한 후 면접 및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4명의 종업원 사이에서 2개의 비공식 조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공식 조직이 생겨났다는 게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는 근로의욕이 자생적인 집단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규범, 즉 비공식 조직 안에서 합의된 규범이 작업 능률과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러한 인간 호손 실험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에 참여를 촉진시키게 되었고, 두 번째, 건반 배선 조립 관찰 실험에서 밝혀졌듯이 조직 내에 자생적 집단, 즉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이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민주적 지도성을 발휘해야 함이 강조되었는데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해서 사기 진작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는 인사상담제도나 고충처리제도, 제한제도 이런 것들을 창안해서 구성원의 욕구 충족 및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관계론이 교육 행정에 미친 영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행정에 미친 영향은 교육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가의 역할이 사기와 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로 변화되었고 봉사를 하는 것이 행정가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강조되게 되었고 교사의 직접적인 참여를 중시하고 학생의 권리가 증진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참여적 협동 장학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한계점으로 좀 고칠게요. 네, 인간관계론의 한계점은 인간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측면이나 그것의 영향 또는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등한시하는 문제가 밝혀지게 되었고, 또 조직을 폐쇄체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 경제적인 영향, 또 기타 환경적인 영향을 무시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 자원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관계론과 인간 자원론은 조금 다른데요. 이 인간 자원론에서 인간은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인간 관계론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았냐면 사회 심리적 존재로 보았죠. 그런데 인간 자원론에서는 인간은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사회관계 및 존경의 욕구로 보았는데, 인간 자원론에서는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학교 효과성 증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교사의 직무 만족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인간관계론에서는 교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교사의 직무 만족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학교 효과성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최고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반면에 인간 자원론에서는 교사가 의사결정을 참여하여 학교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으로 인한 교사 직무 만족 증가에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론은 여전히 인간을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인간 자원론에서는 인간의 자아 실현이나 만족감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매우 다른 점입니다. 이러한 인간 자원론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는 서지오 바니가 주장한 인간 자원 장악과 서지오 바니의 학교장 지도성, 뒤쪽에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것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제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제의 개념과 개방 체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체제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들의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집합체를 체제라고 합니다. 사회는 수많은 하위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체제들은 늘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제가 환경과 비교적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할 때 그 체제는 개방체제라고 부르는데 학교는 개방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투입과 투입이 되면 이제 산출이 되겠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이 주변의 환경과 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체제 접근과 교육 행정을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체제 접근을 통해서 학교 특성을 개념화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즉, 개방체제론적 관점에서 학교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코엔과 마치는 조직화된 무질서라는 개념으로 학교라는 조직을 체계화하였고, 웨이크는 이완 조직이라는 체제로 학교를 개념화하였습니다. 이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과 이완 조직은 뒤에 조직론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경영 계획 수립에 이바지를 하였는데요. 체제적 접근은 단절된 사고를 지향하고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사고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학교 행정의 문제나 과업들과 관계가 있다는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 경영 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학교 경영 기법에는 MBO, PPBS, PERT 라는 경영 기법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계제가 구바의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 모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체제의 개인들의 사회가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체제를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단위로 보고 사회체제 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대표적 이론입니다. 즉, 체제 속에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제가 구바는 인간의 행위가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조직의 특성이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군대 조직에서는 역할과 인성 중에서 그 개인이 가진 역할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가 반면에 예술가 조직에서는 그 개인이 그 조직 안에 맡은 역할과 그 개인의 인성 중에서 인성 부분이 그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특성이 그 개인의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조직의 특성이 이거 좀 색깔로 해볼까요? 조직의 특성이 역할과 인성에 상호작용을 주고 그것이 이제 결국 어떤 인간 행위로 나오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학교 조직은 어떨까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학교 조직은 인성과 역할의 부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조직은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학교가 관료제적 성격, 즉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역할과 역할 기대에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 관료제적 성격과 전문가적 성격, 즉 인성 욕구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전문가적 자율성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역할과 인성 모형에서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계제가 구바의 사회 과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과정 모형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사회적, 심리적 양 측면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사회 체제 속에서 사회적 조건들로 이루어진 규범적 차원과 즉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개인에게 기대되어지는 역할과 역할 기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이루어진 개인적 차원 이것은 다른 말로 그 개인의 인성과 욕구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사회체제 속에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사회체제 속에서 이 규범적 차원, 역할과 역할 기대의 규범적 차원과 인성과 욕구의 개인적 차원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행위로 인간 행동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사회체제 안에서 사회적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규범적 차원, 즉 제도 안에서 그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역할 기대, 그리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 욕구 성향으로 대표되는 개인적 차원, 규범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체제 안에서 사회적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담임 교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담임 교사는 학교에서 기대되어지는 즉 그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기대되어지는 역할과 역할 기대가 있겠죠. 근데 또 그 교사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성과 욕구 성향.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적 행동,
담임 교사로서의 사회적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계절과 틀리는 수중 모형인데요. 이것은 계절과 앞에서 말했던 계절과 구바의 사회가정 모형을 보완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보다 복잡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서 이 규범적 차원, 개인적 차원 이 두 가지 차원이 아니라 인류학적 차원, 이것은 사회의식을 말하고요. 생물학적 차원, 신체적 제약, 조직 풍토, 특정한 학교 집단 이런 것을 추가해서 총 5가지 차원에서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제 접근에서 카우프만의 체제 접근 모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태와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체제 접근의 절차는 목표 달성의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밟아야 할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단계를 다 밟아 나가야 한다. 이것이 체제 접근의 절차입니다. 그럼 체제 접근 모형의 단계를 한번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이 보시면 처음에 이제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요구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수준과 기대 수준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안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구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목표 설정의 단계입니다. 네, 이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MBO, 이게 Management by Objective의 줄임말인데 아까 학교 경영 기법 중에 하나였죠. 협력의 목표 달성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해 보자면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서 참여와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참여와 협의를 통해서 달성 가능한 수치를 정하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스마트라는 원칙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스마트는 무엇의 약자인고 하니 specific, 그러니까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되고 achievable, 달성 가능해야 되며 result oriented, 즉 결과 지향적이어야 되고 time bounded, 시간 내에 달성 가능한, 정해진 시간 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결 전략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저 앞 단계에서 대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제 대안이 결정됐으면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해결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획예산제도 PPBS, 이것은 장기 계획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 이 기획예산제도라거나 아니면 투입 산출 기법, Operation Research라고 불리는 투입 산출 기법 등이 투입 산출 분석 기법이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전략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해결 전략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전략을 선택하고 네 번째 그 해결 전략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4단계는 해결 전략 시행 단계입니다. 앞에서 요구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대안 결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해결 전략을 선정하고 다음에 이제 해결 전략을 시행해야겠죠. 즉 실제 해결 전략과 도구를 실행하고
동구가 아니고 도구입니다. 도구를 실행하고 적절한 실행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제 실행을 할 때에는 일정 계획에 따라 실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일정 계획의 종류는 PERT, 즉 과업평가 계획 기법, CPM, 임계 경로 분석 이런 것들과 등과 같은 망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취 효과를 결정하는 5단계입니다. 즉 요구 분석을 통해서 규정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로 성과평가, 검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정 단계로서 5단계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체제 접근의 단계가 일단 끝나지만 실제 실행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필요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제 분석의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우프만의 체제 접근 이론은 주먹구구식이며 비합리적인 경향이 있는 우리의 학교 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학교 경영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실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시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체제 접근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과학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체제 접근 이론과 같은 절차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체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용성은 문제의 선행 조건이나 향후 발전 추세 등을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통해서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포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 분석의 한계점들도 있는데 첫 번째,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인간적 차원이 무시될 위험성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 과정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추가 탐색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체제 유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제 접근까지 교육행정의 기초 파트에서 교육행정의 이론의 발달 과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동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